5주차 치유에 대한 내용 피드백입니다. 개인 준비도 평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피드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재생만으로 치유가 가능하여 반응이 거의 없이 회복되는 상처 유형은, 그러니까 상처가 손상이 되고 나서 흉터, 스카라고 하죠. 흉터가 생기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상처가 무엇인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피부가 넓게 찢어져서 소실된 열상, 피부가 넓게 찢어져서 소실된 부위가 많다라고 하면 흉터가 크게 남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생만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1차 유압 중에 염증이 발생해서 개방한 상처, 염증이 발생했다고 하면 조직 손상이 많아질 테니까 재생만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겠죠. 진피까지 손상된 넓은 자상이라고 하면 이 부분도 진피니까 세포의 기저세포 아래쪽까지도 손상이 많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섬유화도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기저층 손상이 없는 찰가상, 분열과 세포 재생이 일어나는 기저층은 손상이 없는 찰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재생만으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층까지 깊게 손상된 화상은 흉터가 많이 남겠죠, 섬유화 과정에 의해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 과정, 치유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으로 하나 치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복에 의해서, 리페어에 의해서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생,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손상된 부분이 동일한 종류의 실제 세포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손상되기 이전의 세포와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상의 흔적이 없이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복은 리페어예요. 수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상된 부위에 결합 조직이 그 부위를 대체하면서 흉터를 크게 남기게 되는 그런 수복 과정을 리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처가 나서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는 재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보통은 손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합 조직이 형성돼서 수복이 일어나는 것이 훨씬 많이 치유 과정 중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손상 후 기존의 세포로 재생되지 않는 영구세포에 해당하는 세포는, 자, 대표적인 영구세포는 심근세포죠. 심장근육세포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도 추가적으로 뇌의 세포, 그리고 신경세포, 신경절세포,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뇌와 심장 근육의 세포는 영구세포로서 태어났을 때 한번 만들어진 세포가 그대로 평생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손상이 되면 원래 세포로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자, 구강점막세포, 소화기계 내부 안쪽이잖아요. 상피층의 세포는 피부와 마찬가지로 불안정 세포에서 지속적으로 세포 분열과 재생을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이건 자극이 없어도 주기에 따라서 세포 분열과 재생을 반복적으로 하는 곳이고 불안정 세포입니다. 간의 세포, 장기의 뇌와 심장을 제외한 장기의 대부분 실제 세포들은 안정세포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세포 분열을 하지 않지만 자극을 받게 되면 이것이 세포 조기로 들어가서 세포 분열을 하고 재생과 수복을 진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골수는 항상 여러분 혈구를 만들잖아요. 호중구도 만들고 혈소판, 이런 혈구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극을 안 해도 세포 사이에서 호중구도 한 이틀 정도 살고 죽고, 뭐 대식세포, 적혈구는 한 3개월 살고 세포 자멸 사이에서 사라지죠. 그럼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이 없더라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골수세포는 불안정 세포라고 볼 수 있죠. 평생 동안 세포 분열과 증식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세포라고 볼 수 있어요. 골격근 세포는 뼈에 붙어 있는 세포죠. 평생 후에 여러분 골격근 근육이 그냥 자라지는 않죠. 수축과 이완을 해서 그것도 자극이죠. 자극이 되면 계속 운동을 해서 자극이 되었다. 그럼 골격근이 커져요. 자극을 주지 않으면 커지지 않고 작아지죠. 그러니까 골격근 세포는 안정세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속세포 또는 영구세포라고 해요. 퍼머넌트 셀이라고 있는데 살펴보면 평생 재생으로 세포가 손상된 부위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세포를 얘기하죠. 그래 한번 손상해서 괴사된 세포가 발생을 하면 이 세포를 대체해야 될 텐데 동일한 종류의 세포로는 대치되지 않고 보통은 결합 조직으로 대치가 됩니다. 그래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영구하게 그 세포가 손상이 되게 되면 악교세포라고 하는 결합 조직으로 대치가 되고 원래 그 신경세포가 하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뇌신경이나 심장세포나 이렇게 한번 손상이 되면 합병증이 많이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구세포로 구성된 조직이나 장기 예시는 신경세포, 심근세포, 신경절세포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절세포나 심근세포는 항상 세포 주기에서 휴지기에 있어요. 이 세포 주기 사이로 들어가지 않게 되죠. 이게 만약 손상된다 하더라도 이 세포 주기에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결합 조직으로 대치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결합 조직으로 대치됐을 때는 기능은 똑같이 살아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능 장애가 많이 남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뇌경색에 의해서 한쪽 뇌에 미세 악교세포로 결합조직으로 대치가 되고 나면 그쪽에서 운동을 하거나 감각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게 돼서 감각도 이상해지고 반신마비가 된다든지 말을 못한다든지 이런 기능장애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상처 치유 과정 중에서 증식 단계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 단계를 보게 되면 상처가 치유가 되려면 우선은 조직이 손상돼야죠. 목 같은 거에 이런 데 찔렸어요. 그러면 출혈이 일어나겠죠. 이 출혈을 지혈을 시키기 위해서 우선 신경성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세동맥이 일시적으로 수축되면서 피가 덜 나게 되겠죠. 그리고 혈관 내에서는 혈소판이 여기에 달라붙을 거예요. 혈소판은 혈전을 만들죠. 피떡이라고 해요. 블러드 클럿. 그래서 손상된 부위를 이렇게 막을 거예요. 피떡으로 딱지가 지는 것을 여러분 상처 나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혈관형은 특별히 지혈을 막 하지 않아도 수분 내에 피가 멈추죠. 그리고 그 윗부분을 피떡이라고 하는 피딱지가 앉게 되는 걸 여러분이 보았을 거예요. 이것을 지혈 및 응고 과정이라고 보고 여러분 보니까 수분에 이내에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피떡으로 맞는 이유는 더 이상 이 손상 부위로 해서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혈관성 반응에서 염증이 일어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조직을 깨끗이 세균이나 괴사물질 이런 것을 호중구와 대식세포가 다 정리하고 나면 그 부분을 다시 수복을 해야지 돼요. 수복을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성분, 콜라겐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되겠죠. 그리고 기저세포가 있다가 하면 기저세포가 다시 자라와서 제 상피를 만들고 그러면 이게 상피가 자라면서 위에 피떡은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 여러분 상처가 떨어져 나가면 육아조기처럼 새살이 핑크빛으로 보이는 걸 본 적이 있죠? 이건 증식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육아조직이 만들어졌을 때는 살짝 도톰하면서 울긋불긋하고 울퉁불퉁하죠. 그러면 그것을 예쁘게 원래 세포대로 가능하면 만들면 좋겠죠. 그럴 때 콜라겐을 이미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진 데는 분해를 통해서 조금 하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새로 콜라겐을 합성하면서 그 부분을 채우겠죠. 이것이 성숙과 재형성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재형성은 영어로 보면 리모델링이죠. 여러분 집을 리모델링 하면 예쁘게 만들잖아요. 증식 단계에서 울퉁불퉁하게 대충 집을 수리를 했다고 하면 성숙과 재형성인 리모델링 단계에서 예쁘게 그래서 흉터를 좀 작게 만들고 수축하고 색도 바래지게 하고 울퉁불퉁한 것도 가라앉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증식 단계에서 일어나는 건 뭔가 살펴보면 1번 콜라겐 증가와 분해가 동시에 일어난다. 요거는 우리가 손상된 부위를 예쁘게 만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성순과 재형성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세균과 괴사조직 등을 제거하는 건 호중구와 대식세포가 하는 거잖아요. 염증 단계죠. 그쵸? 그리고 혈계가 손상 부위, 혈계는 블러드 클롯을 이야기하죠. 손상 부위를 채워서 막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손상 부위로 세균이나 이런 거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거는 뭐죠?
지열, 그리고 응고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유가조직 생성과 피부의 재상피화가 활발하게 발생하는 거 증식 단계죠. 유가조직은 콜라겐 합성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새살이라고 하고 딱정이가 떨어져 나간 다음에 예쁘게 핑크색으로 보여지는 것을 유가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가족을 형성할 때 재상피화가 일어나면서 피부를 덮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5번의 신경성 반응으로 세동맥이 일시적으로 수축하는 것 지혈 과정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게 되는 반응이죠.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증식 단계를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처음부터 살펴볼까요? 이건 지혈 단계예요. 이렇게 손상 부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세균이에요. 손상 부위로 주변에 있는 세균이 쉽게 우리 인체내로 투입되겠죠. 더 이상 세균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기에 혈소판이 가서 달라붙고 블러드 클롯을 만들면서 피딱지를 만들어요. 이걸 에스카라고 해요. 딱지가 생긴 걸 에스카라고 하는데 블러드 클롯에 의해서 이렇게 뚜껑을 막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핏딱지 아래에서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겠죠. 혈관성 반응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초가성도 증가되고 종창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백혈구가 이곳으로 모여들 때고요. 여기에 들어온 세균들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식세포가 와서 호중구가 죽거나 조직이 개사돼서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하고 염증 부위로 정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증식 단계로 가게 되는데 이 밑에 혈관에서 이 여기에 단백질을 생성하고 세포들을 생성을 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필요하겠죠. 그럼 혈관이 신생혈관이 만들어지고 섬유모세포도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을 채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 하늘색으로 보이는 것이 기저세포예요. 표피 맨 아래층에 있는 기저세포인데 아까는 여기 없어졌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재상피화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앞으로 당겨져 나가죠. 이게 가깝게 붙어 있으면 재상피화가 잘 일어나서 재생이 일어나고 흉터가 작아지겠지만 이게 굉장히 넓어서 재생피화로 여기를 다 채울 수 없다 그러면 흉터가 좀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재상피화가 되면 이 피딱지는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될 테고 이 떨어져 나간 데에 보면 이 상피화에서 유가조직이 핑크스페이스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로 되면 이제 올록하게 올라올 텐데 그러면 이거를 단백질이 합성 콜라겐이죠. 교원질 콜라겐 이거 모두 단백질이에요. 단백질로 채워지는데 이렇게 볼록하게 태워져 있으면 분해를 하면서 얇게 만들고 또 이 얇게 만든 부위를 예쁘게 채우기 위해서 합성도 동시에 일어나면서 증식과 재형성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식 단계에서는 유가 조직이 만들어지죠. 섬유화 세포 이런 것들이 증식이 되고 콜라겐이 합성되면서 유가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재상피화는 상피세포 기저막이 분열과 증식을 해서 피딱지 사이 틈으로 가고 이동해서 상충 부위를 덮게 되죠. 보통 이거는 2일 정도에 되면 이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상처 났을 때가 한 번씩이라도 있을 거예요. 그때를 기억해 보면서 생각을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1차 기도에 의한 1차 유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차 유압이라고 하는 것은 유압, 상처가 붓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뼈가 붓는 것도 유압이라고 합니다. 상처 부위가 1차 기도에 의해서 1차적으로 붓는 것은 상처가 흉터가 없이 그래도 깨끗하게 잘 아무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반응이 크고 흉터죠. 흉터가 크지 않다고 그랬죠. 1차 유압에서는 수축이 발생한다. 이건 1차 유압보다는 2차 유압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접합면이 봉합에 의해서 잘 맞는 경우 접합면을 잘 맞추게 되면 상처가 자, 여러분 증식 단계에서 재상피화가 일어나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재상피화가 잘 일어나가지고 재생이 잘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처가 크지 않게 됩니다. 2번 맞는 거죠. 3번 상처 안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 치유 과정. 이 상처 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염증 과정이 계속돼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진물도 나고 이런 상태가 되고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물이 나면서 이물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조직도 많이 괴사시킬 테고 손상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흉터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2차 유압으로 가기가 쉬워집니다.
조직 손상이 광범위하고 삼출물이 다량 있는 경우 2차 유압이 될 수 있겠죠. 봉합부 염증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봉합을 다시 풀고 차후에 다시 봉합을 하려는 경우 염증이 계속 있어 조직 손상이 많이 커졌겠죠. 그리고 한번 꿰맸다가 다시 꿰매면 상처가 더 커지게 되죠. 흉터도 심하고 이런 경우는 3차 유압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차 유압에 의해서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상처 부위나 수술 부위처럼 페인 상처처럼 상처가 작아야지 되고, 그리고 상처가 너덜너덜하지 않고 깨끗하게 잘린 상처처럼 있어야지 세포 기저면을 잘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상피세포하고 조직의 파괴가 최소한이어야지만 1차 유압에 의해서 상처가 치유될 수 있죠. 그래서 1차 기도에 의한 치료를 보게 되면 상처 주변이 깨끗하고 감염의 위험성이 적어야지 되고요. 외과적 절개창, 수술 시에 서지컬 인시전 운두라고 하는 거예요. 수술용 메스 같은 거로 이렇게 예쁘게 잘라져 있으면 이걸 이렇게 꿰매게 되면 기저면이 잘 붙죠. 그럼 재상피화가 잘 일어나겠구나. 흉터가 적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포 조직 손상은 최소화해야지 되고요. 접합면이 봉합에 의해서 잘 맞져야지 돼요. 그래서 만약 열상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거 지저분하잖아요. 이 상태로 그냥 꿰매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 지저분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맞추면 접합면이 잘 맞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잘라내는 것을 변연절제술이라고 그래요. 가상자리를 잘라낸다 이거예요. 예쁘게. 그래서 영어로는 데브리먼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꿰맬 수가 있게 되고요. 나중에 상처 치료가 되고 한 2주 정도 됐을 때 실밥을 풀고 나면 예쁘게 되고, 시간이 수주에 지나서 성숙과 재형성 단계를 보면 이렇게 흉터가 거의 없는 듯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유압에 의해서 치유가 되는 결과를 보면 완전히 치유돼서 재생 과정에 의한 거죠. 원래 피부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흉터조차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흉터가 있더라도 작은 반응, 지금처럼 이렇게 희미하면서 수축되어져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상처 치유를 할 때 상처 치유가 잘 되고 흉터도 없어야지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의료진들은 1차 유압으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죠. 감염의 위험성이 적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열상이라 그러면 여기를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기도 하고, 이물질 같은 게 들어있으면 그것을 닦아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절개면이 잘 맞지 않으면 변연절제술 같은 걸 시향해서 접합면을 잘 맞춰주기도 하고, 그리고 듬성듬성 꿰매기보다는 기저면을 잘 맞춰주기 위해서 좀 더 약간 촘촘히 꿰매게 되면 기저면이 잘 맞게 돼서 치유가 좀 더 깨끗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다음 문제는 켈로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켈로이드는 과도한 교환질 생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상처 치유 합병증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럼 작은 상처에도 생성되지 않는다? 네, 이건 유전성 경향이 있어서 작은 상처에도 교환질이 과다하게 합성되는 그런 유전적 성질을 갖고 있으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단백질, 교원질, 콜라겐을 만드는 그런 원료가 되는 영양 성분이죠. 아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경우에 생성된다? 콜라겐을 잘 만들지 못하니까 아니죠. 수술로 제거하면 재발되지 않는다? 수술로 제거해도 유전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발할 수 있어서 이 켈로이드 수술을 해서 상처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환자와 충분한 상의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죠. 흉터가 수축하여 작아지고 흐려지는 현상이다. 이건 켈로이드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흉터가 더 커지고 심하게 과잉 형성되는 상태를 켈로이드라고 합니다. 자, 상처 치유 저해 요인에서 그래서 교원질이 생겨서 증식이 되어야지만 유가 조직을 만들고 상처가 치유가 될 거예요. 그리고 콜라겐은 단백질이죠. 교원질이라고도 하고요. 창상치유에서 가장 흔한 실패원이에요. 교원질이 부족하면. 근데 왜 부족해요? 영양 성분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비타민C, 단백질, 아연 이런 것이 모두 다 적절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도한 교연질이 생성이 되는 상처 치유의 합병증이에요. 지금 이 힐킹 같은 경우 귀걸이를 살짝 작은 구멍을 뚫었는데 교원질이 과다하게 형성돼서 이런 상태로 좀 괴이한 형태를 만드는 거죠. 콜라겐 덩어리가 켈로이드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것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작은 상처에도 생성될 수 있고요. 외모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어요. 유전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더라도 다시 생길 수 있어서 이 켈로이드를 제거하는 시술을 할 때는 상처 치유에 신중해야 돼요. 수술 부위에서 원래는 상처 절개창이기 때문에 1차 유압으로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켈로이드가 크게 형성되는 상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대체 골절과 같이 장골의 골절 시 골수로부터 분리된 지방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합병증은 자, 장골같이 큰 뼈에서 부러지게 되면 황골수에서 지방이 나오고 그 옆에 혈관도 손상이 되겠죠. 그럼 유리된 지방이 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혈관 속을 둥둥둥 떠다니게 돼요. 혈류에 따라서. 그러다가 이 지방 세포보다 조그만한 혈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혈관을 막게 되겠죠. 이렇게 혈관을 막게 되면 혈관을 막은 그 아래 부리의 조직에는 피가 안 가니까 산소와 영양분이 가지 않아서 괴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폐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 내로 세균이 들어가서 혈관 내에서 세균이 자라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아주 위험한 병이고요. 그래서 답은 지방색전증이다 볼 수 있고요. 병리적 골절, 패솔로직 프랙처라고 하는 것은 패솔로직, 병에 의해서 골절이 일어난다. 근데 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외부의 강한 압력, 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렇게 병리적 골절이 되는 경우에는 질병 때문에 특히나 암이 뼈에 전이 되었을 때 뼈가 약해져서 여러분이 하는 간혹 자세 변경이나 이런 것만 하더라도 잘못하면 뼈가 부러질 수 있어서 매우 주의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병리적 골절이라고 하고요. 파골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뼈에 만약에 골절이 일어나서 그 부분이 괴사된 뼈 조각들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는 게 파골 증상이죠. 그리고 이 뼈에서 파골 증상,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거 파골세포라고 했죠. 혈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상적인 혈관 내에서는 혈전, 블러드 클롯이죠. 피떡이에요. 이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의학 용어는 스럼부스인데요. 이것이 혈관 내에 피떡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원래 피떡이 생기면 안 돼요. 비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혈액은 계속 흐를 테니까 이 압력에 의해서 피떡이 어느 순간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면 또 혈관 사이로 이렇게 둥둥둥 흘러다니겠죠. 뇌나 심장이나 폐나 이런 데 가서 혈관이 이 피떡 사이즈보다 작으면 막힐 수가 있어요. 폐경색,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것들 다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인데 이 혈전증은 골절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색전이란 이야기는 혈관 내 이물질이 둥둥둥 돌아다니는 것을 색전증이라고 해요. 그러면 조막 전에 혈전도 떨어져서 혈관 내 둥둥둥 돌아다니니까 이것도 색전이겠죠? 그럼 이거는 혈전색전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색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혈전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순환장애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절의 합병증, 지방색전증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뼈가 부러지면 지방이 나오고 이 혈관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어딘가 혈관 좁아지는 곳에 막힐 수 있는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골절이 있는 부위에서 이건 개방성 골절이 아니니까 무릎 같은 데 이제는 무릎 슬개골 골절이 있을 때 엑스레이상에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가 붓고 아프죠. 그러면 거기에 혈액이 차 있으니까 관절 천자를 해서 혈액을 빼볼 수 있는데 혈액 속에 지방이 둥둥둥 떠 있다라고 하면 골절이 있는 걸 의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감염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렇게 개방성 골절일 때는 이렇게 개방성의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는 보통 교통사고, TA죠. 오토바이나 뭐 자동차 사고, 운동을 하거나 다치거나 그러죠. 그리고 부러지면서 넘어지거나 그럴 수 있어서 주변에 있는 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들을 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많이 쓰지만
항생제를 많이 써도 여러 가지 균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에 내성이 사는 균들이 많을 때고요. 염증 치료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세균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손상 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이리게이션,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세척을 할 때 항생제를 믹스해서 세척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는 감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병리적 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뼈에 암성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뼈가 약하게 돼서 가벼운 자극에도 이렇게 쉽게 부러지는 것을 패솔로직 프랙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뼈 전이가 있을 때 암이 그런 경우에 이런 병리적 골절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안정세포, 스테이블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스테이블셀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세포에서 분열하지 않고 세포 자극에 의해서 분열과 증식을 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간, 신장, 폐 이런 장기의 실제 세포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평소에 자극이 없거나 여기에 문제가 없으면 세포 분열을 하지 않지만 손상이 되거나 그럴 땐 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생에 의해서 원래대로 복구가 가능하지만 이런 염증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자극이 자꾸 많이 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섬유와 결합 조직도 대체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결합 조직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딱딱해지겠죠. 이것을 만약에 간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간이 처음에 염증이 조금 일어났다 그러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원래대로 수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을 계속 마신다던가 독성 물질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간 같은 게 계속 끼면서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 염증에 의해서 결합 조직으로 계속 많이 대처되겠죠. 그러면 간이 결합 조직이 많아지니까 딱딱해질 거예요. 간이 딱딱해지는 병이 뭐죠? 간 경화증이죠. 간이 딱딱해지는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또는 간 경변증, 딱딱하게 변하는 그런 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심근세포와 신경세포가 있다. 영구세포예요. 손상 시 개사된 부위는 손상 이전의 세포로 대치 못한다. 영구세포에 대한 얘기죠. 손상 후 수복되면 그 기능이 영구히 소실된다. 영구세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심장근 그리고 뇌 신경절 세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분열과 증식을 하며 분열 과정에서 악성 종양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이건 불안정 세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골수세포가 있고요. 우리 혈구를 계속 만드는 거, 피부와 같은 상피세포가 있고 또 위장관이나 소화기계 안쪽에 내부에 거치죠. 그런 부분도 불안정 세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속 세포 분열 주기에서 분열을 계속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거죠. 이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과정에 잘못 만들어지는 불량품이 나올 수도 있죠. 잘못 세포가 생성이 되게 되면 이것들이 암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암이 잘 일어날 수 있어요. 골수는 류케미아라고 백혈병이 많이 일어나죠. 백혈병. 피부에도 피부암들이 많이 있고요. 아까 위나 대장같이 그런 안쪽에도 있는데 분열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암성 변이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또 기관지 상피세포 이런 데서도 암성 변이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안정세포도 한 번 더 살펴보면 정상 상태에선 분열하지 않아요. 자극이 있을 때 분열과 증식을 하고 상처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이나 신장, 폐의 실질세포들이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휴지기가 있다가 자극을 받게 되면 세포 분열 주기로 들어가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원상태로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세포가 복귀가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손상 부위가 계속 크고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 섬유화에 의해서 결합 조직에 의해서 대치가 되고 딱딱해지고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간, 신장, 폐, 실질세포고요. 섬유모,
골모, 연골모 세포, 모가 붙어 있으니까 섬유를 만드는 엄마 세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뼈를 만드는 엄마 세포, 연골을 만드는 엄마 세포, 손상이 되었을 때 자극을 받아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하게 되죠. 안정세포예요. 혈관 대표세포도 찢어지게 되면 그 부분을 수복하죠. 분열을 통해서. 그래서 안정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피부의 표피층, 맨 바깥층만 손상된 상태의 상처는 찰가상이죠. 피부만 긁혀있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상처를 볼 때 이렇게 이름으로만 알면 안 되고 그림하고 매칭해서 어떤 상처인지 알아야지만 환자가 왔을 때 어떤 상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열상은 찢어진 상처를 얘기를 하고요. 표피층만 찢어진 게 아니고 넓게 찢어지게 되면 표피 맨 바깥층만 찢어진 건 아니죠. 좌상은 둔탁한 힘에 의해서 큰 외력의 둔탁한 힘에 의해서 겉에 피부 손상은 없지만 진피나 근육까지도 크게 손상되고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컨투전 좌상이라고 합니다. 절개창은 인시전 운두라고 했죠. 외과적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자른 상처를 절개창이라고 하죠. 자창은 찔린 상처를 해요. 스텝 운두. 칼에 찔리거나 쇠파이프 같은 거에 찔리거나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찰가상은 표피만 긁힌 상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긁힌 상처죠. 그러면 이 표피 아래에 있는 베이절 셀은 정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흉터 없이 완전히 재생에 의해서 치료가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만약 이런 것들이 얼굴에 있다 그러면 자외선에 의해서 착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을 피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런 상처는 뭐죠? 칼로 베인 것 같죠? 이런 거를 인시전 운두, 절개창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인시전 운두를 깨만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절개창이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1차 유압으로 상처가 봉합되게 되죠. 자, 이거는 열상이네요. 이거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하잖아요. 그냥 깨매는 것보다 이거를 가장자리를 절제해주는 변혈 절제술을 한 다음에 상처를 깨매게 되면 1차 유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여기 흙이 묻었다 라고 하면 우선 생리식염수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감염이 일어나지 않아서 1차 유압으로 낫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전증 손상이 있지만 기저세포 손상이 최소화된 경우가 절개창이나 열상 같은 경우고요. 이 절개창은 완전히 접합되면 손상 부위가 완전히 치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물체나 감염되지 않는 경우 신속하게 1차 유압액에서 치유가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괴사나 염증 과정이 최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변연절제술이나 상처 세척이나 마진을 잘 맞춰주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표피 전체를 손상 동방하는 심한 상처 같은 거 이거 열상이죠. 그런데 굉장히 심해요. 근육까지 다 찢어진 것 같고요. 뼈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상처가 쉽게 낫지 않을 테고 이렇게 개방성으로 많이 찢어진 경우에는 균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죠. 이런 경우 생리식염수로 세척해 주는 건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손상 부위가 너무 많고 조직도 너무 많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1차 유압보다는 2차 유압에 의해서 흉터가 좀 많이 남으면서 상처가 치유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이거는 광범위한 화상이죠. 그래서 진피까지 손상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경우에도 흉터가 남고 수축이 나중에 일어나겠죠. 이렇게 일어난 거를 좌상, 컨투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겉에 상처 손상은 없지만 지금 시퍼렇게 멍이 들었죠? 출혈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출혈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테니까 나중에 부풀어 올 수도 있죠. 근육들이 구육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근막에 쌓여져 있거든요. 근데 부종에 의해서 부풀어 오르게 되면 근막 이상으로 면역이 넘어가게 되면 근육을 눌러서 근육 사이에 혈관이 지나가는데 혈관을 누르게 되죠. 그래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이 부분에 괴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경우 근막 절개술이라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 이런 타박생이 운전을 하다가 안전벨트를 메고 갔는데 흉부에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둔탁한 힘에 의해서 손상을 입었다. 겉으로 볼 땐 괜찮아요. 응급실에 왔을 때도 괜찮은데 몇 시간 지나서 환자가 호흡곤란을 할 때 보면 이게 폐에 좌상이 있어서 염증 반응이 진행되면서 그런 증상이 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 넓은 표피층과 기저세포의 사멸이나 진피, 피하층, 근육층의 손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차 유압 과정에 의해서 상처가
치유될 수 있겠죠. 그리고 수복 진행되기 전에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결합 조직에 의해서 많이 상처 부위를 채우기 때문에 흉터가 심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상처 치유 저해 요인이 아닌 것은 단백질, 비타민C 영양 상태가 불량하다. 자, 단백질, 비타민C 이런 영양 상태에 콜라겐을 만들어서 증식을 시켜야 되는데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저해 요인입니다. 혈액질환 내에서 백혈구 수가 감소한다. 백혈구의 대부분이 호중구하고 림프구인데요. 호중구하고 림프구는 급성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상처 치유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합니다. 그러면 상처 부위의 세균이나 괴사 조직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겠죠. 그럼 염증이 계속 지연되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부 손상 부위를 생리식염수로 깨끗이 씻었다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상처 치유를 도와주는 그런 간호라고 볼 수 있어요. 혈소판 감소증으로 해서 출혈성 질환이 있고 평소에 명이 잦아들고 출혈이 된다. 그러면 세포가 손상이 되거나 조직이 손상이 됐을 때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게 지혈과 응고작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염증 반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지혈이 잘 안 되고 응고로 피떡으로 막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상처 치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를 오랫동안 받고 있다. 스테로이드 치료를 잠깐 받는 거는 부종이나 염증 과정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상처 치유를 도와줄 수 있지만 이렇게 오래 받게 되면 항염증 작용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염증 과정이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염증 과정이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 다음에 증식 단계, 재형성 단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스테로이드는 적절하게 필요한 때만 얼른 쓰고 빨리 테이퍼링, 용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상처 치유를 저해하는 요인 중에서 전신적인 요인과 상처 부위 국소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령, 소아나 청소년의 경우 세포 분열도 잘 되고 상처 치료가 빠르겠죠. 노인에서는 세포 분열도 잘 안 되고 그럼으로써 치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영양 상태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을 못해서 창상 치유가 되지 않고요. 혈액 질량에서 백혈구가 부족하면 호중구, 림프구가 부족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처 치유, 증식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더뎌질 수 있는 거고요. 출혈성 질환의 경우에서는 응고, 지혈 단계가 지연이 되면서 상처 치유가 저해될 수 있는 거죠. 당뇨병 같은 경우 호중구 주화성, 혈당에 쩔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호중구가. 그래서 일을 잘 못하는 상태다. 그래서 탐식 능력도 떨어진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세균이 빨리 증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가 지연이 되고 감염이 쉽게 더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당뇨 환자라고 해도 혈당이 정상인처럼 계속 잘 조절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상처 치유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수술을 받거나 이렇게 상처 치유 과정이 있어야지 되면 당뇨 환자 혈당이 정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간호가 되겠습니다. 스테로이드를 과량으로 투여하면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염증 과정을 거쳐야지만 증식 단계로 가고 상처 치유가 일어나는 건데 이 염증 과정이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식 단계로 잘 넘어가지 못하니까 창상 치유가 지연되겠죠. 자, 국소적인 요인은 상처 부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창상 감염 시 치유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상되었을 때 거기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감염에 의해서 상처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통 손상 직후에 열상 같은 경우 상처를 충분히 소독하고 국소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감염이 치료되지 않고 계속 세균이 거기서 증식하고 세포를 괴사시키고 그러면 상처 치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혈액 공급이 불량한 경우 손상 부위 동맥이나 정맥혈 순환장애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영양분과 산소가 오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상처 치유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흡연도 혈액 공급을 불량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흡연에 있는 많은 성분들 중에서 혈관을 경련을 일으키거나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이 잘 가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 치유를 잘 낫게 하기 위해서는 금연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물질의 존재가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이물질이라 하더라도 창상 내에 존재하게 되면 치유가 지연될 수 있어서 창상 내에는 이물질을 넣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균적으로 수술을 해서 고형물을 넣는 것도 평생 쓰는 것 아니고 잠시 뭐 뼈에 골절을 치료하기 위해서 쇠나 철사 같은 걸 넣었다라고 하면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것을 1년쯤 뒤에 다시 빼주는 수술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나중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손상받은 조직의 종류에서 불안정세포, 안정세포, 영구세포 순으로 치유가 영구세포 쪽으로 갈수록 치유가 늦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는 골절 치유 과정 중 1단계 염증 기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골절 치유 과정도 상처와 다르지 않아요. 염증기에는 사실 여기 지혈 단계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염증기가 지나게 나면 그 부분을 뼈로 채워야 되겠죠. 뼈를 복원하는 복원기가 있어요. 복원을 했을 때 여기는 이제 가골뼈 무기질이 이제 조금씩 침착이 돼서 좀 약한 뼈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거를 임상적 유니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임상적으로 붙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유합. 그런데 이건 우선은 약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재형성기가 되죠. 방사성적 유합이 있는데 엑스랑 이상에서 보면 뼈처럼 보이게 되죠. 이거는 이제 거의 다 나서갔다 하는데 재형성기는 거의 수년에 걸릴 수 있어요. 수개월에서. 자, 그러면 염증기 여러분 아시죠? 혈종이 형성되고 부종, 통증이 발생한다. 염증기에 발생하는 거죠. 1번이 정답이겠네요. 임상점 유합, 가골뼈가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죠. 복원기라고 볼 수 있어요. 가골뼈 생성된다. 복원기가 되겠고요. 가골뼈가 흡수되고 방사선적 유합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파골세포에 의해서 가골을 흡수하고 조골세포에서 뼈를 만들면서 정상뼈와 같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2개월에서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가골뼈가 형성됐을 때 만약에 다리 골절이라는 막 걸어 다니면 안 되겠죠. 약하니까. 그래서 이런 때는 이 부분에 체중 부하를 덜어주기 위해서 목발을 짚게 한다든지 이런 간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목발도 떼고 체중을 지지해서 걸을 수 있게 되려고 하면 방사선적 유압이 이루어져야지 되겠죠. 이런 단계에 따라서 간호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 골절 치유 과정 첫 번째 혈종이 형성되면서 여기 맞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는 혈관 과정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투과선이 항장되면서 염증세포들이 올 테고요. 그리고 염증세포들이 와서 괴사물이나 혈종이나 세균들을 해결을 하게 될 거다. 이때는 통증, 부종 이런 것들이 심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이것을 좀 예방해 주기 위해서는 혈관을 좀 수축시켜서 혈관이 좁아지게 하면 혈류량이 적어지면서 피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부종이 좀 더 나타나겠죠? 간호를 뭘 해주면 좋겠어요? 이때 아이스백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다리를 높여주면 심장에서 피가 오기 때문에 피가 여기로 오는데 조금 지연되겠죠? 이런 간호들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괴사조직, 삼출물 같은 것을 흡수되기 시작하면 이제 복원기로 진행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원기에 오게 되면 가골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 엑스레이에서 보면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옆에 하얗게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죠. 이걸 가골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피부 상처에서 유가 조직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증식이 돼서 옆에 무기질이 침착되면서 이렇게 뼈가 붙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통 2, 3주 간격으로 찍으면서 이 가골이 생기는지 봐야죠. 그래야지 골절 부위가 치유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정상뼈보다 약하죠.
그리고 재형성기에 접어들어야지 정상적인 뼈 조직 강도가 돼서 이때는 체중 부하를 많이 주거나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재형성기는 보통 6주죠. 한 달 반 정도 지나고 수년에 걸쳐 지속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가골이 형성된 것들이 파골세포에서 흡수되기도 하고 조골세포가 다시 만들면서 뼈를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숙층판뼈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뼈와 거의 같아지게 하고요. 수년간 지속될 수 있고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 거의 뼈하고 동일하게 보여지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전체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 조직 손상에 의해서 괴사된 조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괴사 부위가. 근데 전체 괴사 부위가 생긴다 그러면 그 괴사 부위를 실제 세포가 사멸이 돼서 그걸로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면 흉터가 굉장히 크게 남게 된다는 거죠. 흉터로 그 부분을 채우게 될 것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부분적으로 괴사가 되어져 있고 실제 세포, 기저세포나 안정세포의 결합조직 바탕 부분이 사라져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자라서 재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안정세포 같은 경우 실제 부위에 기저세포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 재생으로 상처 치유가 되고요. 안정세포 같은 경우 결합조직 바탕 부분에 기저세포가 살아있다고 하면 이 기저세포가 자라서 정상적인 원래 세포대로 수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 의해서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합조직 바탕이 다 파괴가 되면 결합조직으로 대처되겠죠. 그러면 스카, 반응이 형성돼서 수복이 되게 됩니다. 영구세포는 상처가 나면 반응으로 수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처 치유에 대한 피드백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